아스톤빌라 원정에서 강했던 손흥민이 이번 시즌 36라운드에서는 침묵하면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했던 경기죠. 아스톤빌라는 수년 만에 10위 안에 드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대항전을 출전할 수 있다는 기대에 열광적인 분위기이고, 토트넘은 챔스 탈락은 물론이고 유로파 리그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브라이튼이 가장 웃고 있지 않을까요? 네. 도대체 너도 왜 그러냐? 작년 10월 본머스전 이후에 원정 무승, 이게 팀이냐고요? 네. 이게 무슨 세계 10위 구단입니까? 전문가들도 축구 패널들도 대부분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홈 5연승 중이었고 거기다 무실점, 특히 뉴캐슬에게도 3대 0으로 이길 정도였습니다. 알죠. 하지만 수비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한 메이슨이 본인의 정규직 감독 시험 경기이기 때문에 사고를 쳐주길 바라는 거죠. 네. 메이슨 감독은 지난 팰리스전 때 1대 0으로 이겼던 같은 라인업으로 아스톤빌라를 상대했습니다. 살짝 다른 건 손흥민을 수비 부담을 좀 덜하게 하는 전술 같았습니다. 이렇게 포메이션이 같아도 세부 전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건 감독의 분석과 도박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콘테가 지난 시즌 토트넘을 그렇게 만들어서 챔스 진출시켰고, 강등권에 허덕인 아스톤빌라가 감독 하나 바꿔서 유럽 대항전을 기대하고 있고, 감독과 선수들과 구단과 팬이 맞아떨어져야 좋은 팀이 되는 건데, 그쵸? 우선 토트넘 SNS를 보면 첫 단추부터 답이 안 나옵니다. 레비 아웃이라는 대형 사진을 팬들이 계속 올리니까요. 수년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슨 감독이 맡으면서 색깔이 어느 정도 팬들의 기대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이어 아예 명단 제외되었죠. 페리치도 선발에서 뺐습니다. 여기까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메이슨이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프레이즈 포스터, 에메르송, 로메로, 랑글레, 포로, 데이비스, 호이베르, 스킵, 히샬리송, 케인, 손흥민.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 스킵이 비수마 복귀 때문인 건지 뭔지 의욕이 앞서서인지 집중력 문제인지 우왕좌왕하면서 백패스만 남발하며 중원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나름 수비의 안정으로 이전 원정 경기들과는 다르다고 느낄 찰나에 전반 7분에 실점이 나옵니다. 그냥 토트넘이 못했다기보다 아스톤빌라가 잘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로메로의 슬라이딩이 통했다면 달라졌겠죠. 또 원정에서 이런 실점으로 끌려간 토트넘, 남은 전반 40분은 딜리트 하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토트넘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메이슨 감독은 형편없는 전반전이었는데도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선수들의 태도만 지적한 듯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현지 중계진도 토트넘의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전반전 슈팅 제로가 말 다 한 거죠.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겁나게 끌어올려도 옵사이드만 나올 뿐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스톤빌라의 수비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지만 이분들 홈에서 5연승하는 동안 무실점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여전히 힘이 없었는데 스킵이 경고까지 받고 나서야 비수마로 교체가 되고 히샬리송도 크루셉스키와 교체를 시켰습니다. 메이슨은 아무래도 콘테 색깔을 확실히 지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예 크로스를 올리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전에는 남발에서 문제고 지금은 크로스가 너무 없다는 게 문제일 듯 합니다. 이러니까 미드필더 영입하라고 나오는 거죠. 클루셉스키가 들어온 후 히샬리송의 투박함과 다르게 공격이 연결까지는 좋은데 이놈 문자 쓰기 이놈 문자 쓱도 혼자 해결하려는 욕심으로 두 번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후반 70분에 로메로가 강한 압박을 하다가 프리킥 기회를 주고 맙니다. 이제 로메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로메로 쉴드 쳐주기 힘듭니다. 선제 실점 빌미도 로메로의 과한 태클이 오히려 상대 기회를 주게 된 거고, 두 번째 프리킥 기회도 준 로메로. 이 위기가 넘어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글라스의 프리킥 골. 0대2까지 끌려가버리니 희망은 완전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라도 경기력이 좋았다면 그냥 토트넘을 향한 불만이라도 표출할 텐데 손흥민도 큰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85분에 케인이 어거지 페널티킥 하나 얻어내고 1대2가 되면서 승점 1점이라도 얻어내려고 했지만
네, 그랬다면 아스톤빌라와는 3점 차로 토트넘이 더 유리해지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누가 패배하고 싶겠습니까? 토트넘은 종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간절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도 길어지면서 손흥민의 한 방으로 동점골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옵사이드가 되면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도 이강인 골이 옵사이드가 되더니 손흥민 11호 골도 날아가네요. 이 경기 토트넘은 완전 약오른 경기였습니다. 옵사이드 12개 미친 거죠. 손흥민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옵사이드 때문에 불행했다고 해야 할지, 옵사이드를 못 뚫은 걸 비난을 받아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토트넘은 2%의 희망이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 유로파 리그도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이런 경기력으로 현재 6위도 감지덕지죠. 손흥민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10위 이하 팀 수준이 맞습니다. 선수들 수준 자체도 아스톤빌라보다 더 떨어져 보이는 것도 맞을 겁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리빌딩을 해야죠. 팬들도 손흥민, 케인 말고는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수 레벨이 높아도 안 되는 첼시도 있긴 하지만 같은 시간 경기였는데 홈에서 노팅엄에게 2대2 무승부가 됐더만요. 토트넘은 4연승이 목표였지만 아스톤빌라에게 패배하면서 남은 2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홈 1경기, 원정 1경기입니다. 손흥민을 끝까지 믿어준 메이슨이 오히려 고맙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수비 부담을 늘리는 선택도 했었지만 팀이 어려워질수록 최전방 공격수로 박아놓은 것도 손흥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인 거죠. 메이슨이 감독 대행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손흥민과 케인도 메이슨 감독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는데요. 메이슨이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렵겠죠. 시즌 마지막에 자기 색깔 드러내면서 선수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팀이 하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토트넘 현지 팬들은 이색적인 코멘트들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경기장을 팔자. 그때가 그리우니까. 레비가 장사하려고 경기장을 콘서트도 하게 하고 럭비 경기장도 만들고 구단주부터 축구에 집중하지 않잖아. 난 콘테가 한마디 하고 팍 차고 나갔던 게 생각이 나. 에메리에게 농락당한 기분이 어때? 도대체 백패스는 누가 지시한 거지? 그들의 다리는 얼어붙은 것 같아. 이 경기로 옵사이드를 제대로 배웠어. 우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지루한 팀이야. 벤탄쿠르가 팀의 핵심이었을 줄이야. 메이슨이 미드필더 출신인데 미드필더가 망했어. 자, 그리고 토트넘의 히트맵이 하나 공유가 되었는데 수비 라인은 옆으로만 패스를 하고 스킵은 수비수에게만 패스하는 황당한 경기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의 전술이 5-1-1-1-1 같은 거죠. 아스톤빌라와도 매우 비교가 되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었습니다. 토트넘은 2실점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브렌트포드와 리즈 경기가 남았는데 설마 쉽게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신 건 아니죠? 피말리는 접전이 또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냥 이번 경기는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